자, 이 오픈 이노베이션 이 사업비 기준을 제가 쭉 봤고, 이 기준 가지고 사실은 지난주에 한번 또 강의를 했어요. 예,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한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내용이다라는 내용이고, 우리 오늘 여기 서울 창조경제센터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2시간 정도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나 저나 보는 기준은 똑같아요. 예, 사용 기준은 우리는 뭐 별도의 다른 거를 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이나 제가 보는 기준이나 우리 회사들이 보는 기준 다 똑같은데, 단지 이제 경험의 차이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과거에 어떻게 처리했을 때 창업진흥원에서 이걸 불인정 처분하더라, 뭐 이런 부분 유의사항 유지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챕터를 한번 시간이 많아서 4개로 한번 좀 구분을 해봤는데, 일단 일반사항, 협약 변경 및 해약,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챕터가 이제 사업비 정산 기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주요 유의사항이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정산 일반사항이라 그래가지고 먼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각 비목 세목별로 사용 기준만 너무 중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뭐 숙지를 한 다음에 나머지 이런 일반 사항을 몰라가지고 나중에 좀 혼돈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몇 가지 주의할 것만 좀 체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당 사업은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세부 관리 기준이 있는데, 예, 나라들은 책자 뒤에 아마 관리 기준이 다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준비한 이 강의 자료는 그 관리 기준대로 만든 거예요. 예, 우리가 따로 뭐 워딩을 한 게 아니라 그 관리 기준에 있는 단어 그대로 사용해서 만든 거니까, 그 배포된 자료를 보시든지 아니면 관리 기준을 보시든지 하면 되는데,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관리 기준에서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세부 관리 기준, 사용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그 사용 기준을 일단 우선 적용하는 거고, 그 사용 기준에서 뭔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그 상위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 기준을 삼을 것은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이 세부 관리 기준을 1차적으로 숙지하시고, 만약에 내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 세부 관리 기준에서 분명히 명시되는 어떤 규정화가 없다, 그러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을 따릅니다. 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이라는 건 뭐냐면, 창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창업진흥원이 만든 통합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주관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창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이제 전문기관 역할을 할 거고, 전담기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기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창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강의 자료를 준비할 때마다 느낀 거는 뭐냐면, 이 통합관리 지침을 거의 벤치마킹 해가지고 모든 세부 관리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대동소이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는 온라인 시스템, 뭐 K-스타트업이라는 그 온라인 시스템은 창업진흥에서 사용하고 있는 PMS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비가 관리가 된다라는 내용인데,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관기관의 매니저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니터링을 회계법인에서 1차적으로 먼저 해드린다 라는 개념이고, 뭐 제가 뒤에서 잠깐 들어보니까 7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 사업 기간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뭐 1차 승인을 회계법인이 한다, 2차 승인을
주관기관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 시점쯤에 회계법인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준다. 따라서 이 K-스타트업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회계법인에서 1차적인 검토를 받음으로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및 보완의 기회를 한번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좀 불편함이 있었냐면 우리 창업진흥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라고 그래서 과제를 많이 안 해보신 기업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냥 사업기간 끝나고 정산으로 진행돼 버리죠. 정산으로 진행돼 버리니까 지침도 미숙한 상태에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다 불인정 처분받아서 환수 조치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적격 증빙들을 시스템에 많이 올릴수록 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더 많이 해준다. 이렇게 되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귀찮아가지고 사업기간 종료 시점에 달해가지고 사업비 집행 등록 및 증빙 등록을 다 하겠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정산받을 거야. 그럼 불이익이 클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참고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 R&D 사업이 아니고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는 건 적용이 안 돼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창업진흥원이라는 곳하고 기정원이라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기정원이라는 곳에서는 R&D 쪽을 주관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처럼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은 창업진흥원이 많이 전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창업진흥원이 증빙관리가 되게 엄격합니다. 창업진흥원에 제가 정산을 오랫동안 했는데 창업진흥원의 스타일이 뭐냐면 관리 기준에서 명시되어 있는 증빙 리스트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통과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증빙 관리가 되게 엄격하다라는 게 창진흥원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좀 많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사업비를 한 번에 집행 등록하겠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통과받겠다.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부지런히 시스템에다 올리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사업비의 변경이라 그래서 협약 변경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협약 변경 사항이 발생됐을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을 비롯한 창업진흥원의 사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사업계획서와 부합되게 사업비가 집행되느냐가 매우 큰 관건입니다.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이 됐냐,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는 항목으로 집행이 되냐,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는 어떤 품목을 집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엄격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사업계획서를 내가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게 바로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 변경을 통해서 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빨리 변경을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가 사업비를 집행을 합니다. 근데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내가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집행 등록을 해야 되고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약속이 필요하겠죠. 그게 지금 보여지는 화면인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항목을 정해가지고 나는 이런 용도로 썼어. 그렇게 되면 혼돈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 지침에서는 8가지 항목으로만 집행을 해라 라고 정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사업비를 내가 사업하고 연관되게 썼어. 그랬을 때 어느 주소로 계상을 해야 될지를 이 8가지로 찾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이 8가지 항목에 어디에도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용도의 항목의 사업비 집행이 없다? 그거는 어쩌면 사업비로 쓰시면 안 되는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8가지 사업비 비목이라는 걸 정해놓고 이 비목 항목으로 사업비를 쓰세요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떤 기업들이 이제 그걸 무시하고 뜬금없는 비목 항목을 정해놓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생성시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실적 보고할 때 정산 받을 때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하드카피 정산을 했기 때문에 불인정 처분을 됐는데 지금은 시스템 등록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예. 왜냐면 PMS에서 그런 항목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가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주의사항이와 시사점은 뭐냐면 용도입니다. 용도. 옆에 지금 정의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정의가 아니고 용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용도. 이런 용도,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상에 내가 시제품을 제작할 때 필요한 재료 등을 산다. 그러면 재료비라는 항목으로 쓰는 겁니다. 비목으로. 그러니까 용도죠. 자, 근데 내가 재료비를, 그러니까 재료비는 뭐냐면 내가 시제품을 제작할 때 내가 재료, 부품 등을 사가지고 내가 시제품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내가 조립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땐 재료를 사야 되죠. 그러니까 재료비인데, 근데 내가 직접 못 만들겠어, 시제품을. 우리가 아이템을 개발하고 아이템을 만드는 것까지 되는데 시제품까지는 내가 제작을 못 하겠다. 이거는 외부한테 뭔가 외주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럴 때는 외주 용역비라는 거예요. 즉 외주 용역비는 내가 시제품을 만들 수 있고 재료비도 사고 외주 용역도 사는 거, 이게 좀 곤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이 돼요. 이 사례가 뭐냐면 재료비를 분명히 썼어. 이 재료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창업진흥원 이 오픈 이노베이션 이 지원 사업의 지침에 있는 이 재료비는 실험용이나 테스트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업 계획서 상에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죠.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을 가볍게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요시 생각 안 하고 그냥 재료,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여기에 방점을 찍어 놓고 시제품 제작 시에 필요한이라는 거를 망각해 가지고 그냥 테스트용 맘대로 막 사는 경우면 불인정 처분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사업계획서 상에 내 아이템이 시제품이 나와야 돼요. 예, 사업계획서 상에 A라는 아이템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시제품을 내가 그걸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B로 바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셨어야 돼. 이해가 됐죠? 이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이걸 많이 놓쳐요, 지금. 자, 역시 기계장치도 마찬가지죠. 이 앞에 있는, 그래서 빨간색으로 많이 칠해줬는데 이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자, 특허권 무형자산도 마찬가지죠. 보통 이제 지식재산 창출할 때 쓰는 비용인데 이것도 역시 사업계획상 시제품 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무형자산, 그런 특허권을 출원할 때 쓰는 비용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전혀 사업계획서상의 아이템하고 상관없는 특허 출원할 때 이 비용을 쓴다는 겁니다. 예,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가 회계사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지켜봤겠죠, 그동안 회계사로서. 근데 스타트업 기업들은 여기 오신 분들이 대표님급이 되시는 분이 보일지, 뭐 직원분들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정부 지원 과제를 하게 되면 제일 많은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비용을 그 과제비에서 쓰려고 그래요. 그 사업비에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부 뭐 R&D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창업진흥원처럼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받으면 회사가 쓰는 모든 돈은 그걸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를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사업계획서상의 아이템을 내가 뭘 하겠다고 계획된 게 아닌 용도로 모든 항목의 비용이 집행되면 전부 다 무린정 처분받을 거예요. 예. 따라서 내가 사업계획서상의 아이템이 아니고 무언가를 사업비로 집행했을 때 이거를 떳떳하게 집행 등록을 하고 계속적으로 밀어 나가려면 어떤 자신이 있어야 되냐면 소명이 가능해야 될 겁니다. 이게 사업계획서상의 아이템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에 충분하게 소명 가능하면 집행해도 좋아요. 이 특허권이 바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추구하는 욕구가 뭐겠습니까? 지식재산권을 많이 갖고자 하는 게 추구하는 욕구예요. 특히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잘 알죠, 제가. 그래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본인이 스스로 연구해 왔던 그런데 이참에 이것도 특허권 좀 출원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사업 아이템과 전혀 무관한 특허권을 많이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인건비는 역시 말 그대로 창업기업 소속 직원의 창업사업화 수행을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에 따라서 즉 참여인력 현황표에 참여인력으로 등록이 되고 거기에 대한 참여율대로 인건비를 쓰는데 대표님은 안 됩니다. 대표님 인건비는 안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 지급 수수료는 잘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비인데요. 이 여비가 출장을 위해서 즉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서 해당 사업과 연관된 참여 인력이 미참여 인력은 당연히 안 되죠. 참여 인력이 출장을 갈 때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 용도만 지금 나왔지 기준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여비에 대해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전혀 사업이나 과제를 안 해본 기업들은 이 지침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지침에 있는 내용대로 잘 하는데 뭐 한 2, 3년,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 과제를 좀 해봤다 이거야. 그랬을 때 놓치는 게 뭐냐면 여비? 여비는 우리 회사 규정을 많이 적용하는데 따라서 우리 회사 규정 적용해갖고 일비, 식비, 숙박비, 정액으로 그냥 막 써버리는데 그게 안 될 겁니다. 이 사업이. 이 사업은요, 출장지까지 가는 대중교통 비용밖에 인정이 안 돼요. 예, 일비, 뭐 식비, 숙박비 하나도 인정 안 됩니다. 예, 그게 나중에 뒤에서 제가 강조 드릴 건데 그러한 것들을 좀 주의하고 교육훈련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용도고요. 이렇게 해서 8가지 용도로 여러분들은 사업비를 씀에 있어서 주소를 찾아가야 된다. 이게 시사하는 바고. 자, 두 번째로 이제 협약 변경이 해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해약은 말씀 안 드릴래요. 해약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해약 사태가 발생되는 건 안 좋은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혁신센터 주관기관하고 논의하시고 협약 변경인데 협약 변경은 아까 제공되는 지금 책자라 그러나요? 그 책자 뒤에 그 협약 변경 신청서라는 양식이 샘플이 있을 겁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관기관에 제출하는 거예요. 협약 변경이 필요할 때, 즉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제출을 하면 이 혁신센터에서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승인을 해줄지 말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협약 변경은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지침에 기준에 협약 변경은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이 문장 하나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1개월 전까지 협약 변경에 대한 절차가 다 끝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놓쳐서 이 얘기가 뭐냐면 협약 변경은 협약 종료일
즉 협약기간 종료일,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즉 내가 그 전에 신청을 하고 승인까지 다 득해야지 되는 거예요. 1개월 전까지.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1개월 전까지 내가 신청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시사넘버가 뭐냐면 이게 보통 창업진흥원의 모든 과제들이 다 사업기간 1개월 전까지 협약기간이 그 통합관리 지침을 벤치마킹한 규정인데 과거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로 사례가 어떤 기관이 1개월 전에 협약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협약 변경을 승인해 줘야 되는 기관에서는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걸쳐서 보름 전, 협약기간 종료 보름 전에 승인이 나갔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회계법인에서 1개월 전에 신청했으니까 그냥 인정을 하고 넘어갔는데 창업진흥원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모든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가 주관기관을 거쳐서 창업진흥으로 올라가면 그 정산의 옳고 그름을 하는 위원회가 또 열려요. 이게 제대로 정산했는지. 거기를 제가 참석했을 때 이걸 불인정 처분해야 된다는 거죠. 왜? 1개월 전까지 승인이 끝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1개월 전까지. 이것도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조를 드렸습니다.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는 1개월 전까지 이게 시사하는 바가 취지를 이해하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빠른데 이게 뭐냐면 왜 1개월 전이라면 협약 변경을 해서 적어도 사업에 변경된 거를 한 달 동안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써야지 적정한 변경으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개월이에요.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포기는 포기사유서 제출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세 번째는 사업비 정산 기준입니다. 이 사업비 정산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그 비목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준, 그 다음에 유의사항, 그 다음에 적격증빙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는 건데, 이거를 안내를 드리면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기준에 있는 내용이나 유의사항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관리 지침, 거기에 있는 워딩을 그대로 따온 건데, 이거를 나랑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지침을 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해석의 차이, 그 다음에 유의해야 될 사항,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료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테스트용은 안 된다. 근데 시제품 제작을 위한 시제품 테스트용은 되겠죠. 그죠? 시제품을 만들 때 시제품하고 시작품하고 차이 아세요? 모르시죠? 예, 시제품은 어떤 개발을 하고 나서 그 개발이 종료됐을 때 진짜 한번 이게 제대로 개발이 왔는지 만들어 보는 게 시제품이고, 시작품은 양산해서 판매되기 바로 전에 만드는 게 시작품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시작품입니다. 따라서 이건 시제품일 거예요. 사업계획서상에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사업 아이템이 있을 테고 그 제품을 제작할 때 소요되는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기준은 그 용도만 아는 게 그게 기준이고, 여기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준의 맨 마지막에 명시되어 있는 워딩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시제품을 우리 회사에서 직접 만들려고 했을 때 재료비가 소요될 텐데, 이 재료비를 사게 되면 운반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운반비는 이 재료비를 구입할 때 소요되는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대 비용도 재료비로 쓴다. 이게 지급 수수료가 아니다.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배송비, 운반비, 설치비, 이런 검수비, 이런 비용들은 부대 비용입니다. 부대 비용. 이게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회계학적으로도 추리원가로 간주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재료비를 쓰라 이겁니다. 배송비를 같이. 그런데 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규정인데 끝까지 있는데 옛날에 진짜 어떤 창업 기업이 다이아몬드를 샀어요. 진짜로. 금도 샀고. 뭐 시제품 만든다고 하면서. 예, 그래서 그게 큰일이 한번 벌어졌었어 가지고 계속 이 규정은 있는데 근데 역시 나는 사업 계획서에 내 아이템이 사파이어, 뭐 보석 이런 거를 뭐 만드는 게 내 아이템이다. 그러면 주관기관 승인 득해서 가능한 겁니다. 주관기관 승인 득해서 안 그러면 못 산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뭐냐면 사무용품비가 안 돼요. 우리 아까 그 사용 용도에 사업비 사용 용도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업비 사용 용도 한번 볼까요? 쭉 보면은 여기 어디도 사무용품비로 쓰라는 용도가 없어요. 없죠. 없죠. 자, 재료비 아니죠. 사무용품비. 외주 용역비 아니죠. 기기장치 아니죠. 특허 무용자산 취득비 아니죠. 사무용품비 인건비 아니에요. 여비도 아니고 교육훈련비도 아니에요. 지급수수료 쪽이 있으면 만약에 있을 것 같은데 사무용품비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사용 기준을 넘어가면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재료비로 사무용품 비품, 소모성 비품이라고 얘기하는 멀티탭 인쇄용지, 복사용지조차 안 됩니다. A4 용지. 마우스, 키보드 구입 불가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단순히 쓰는 뭐 이걸 그 과거에는 범용성 비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는데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지 않냐. 해당 사업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지 않냐. 하나 사면 여러 사업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못 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까지는 인지를 하는데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사무용품하고 복사용지입니다. 인쇄용지가 복사용지예요. 소위 말하면 A4 용지. 근데 창업기업이 당연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사무용품비를 써가지고 불인정되는 사례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예,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절대 안 된다고 돼 있고, 자 밑에 빨간색으로 칠한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시제품 재료 과다 구매 및 기성품으로는 구매 불가하다 이 얘기인데 시제품을 만드는데 대충 보면 시제품 만드는데 어느 정도 재료가 소요될 거라는 거는 사회 통념상 분명히 상식선에서 아는데 이거 뭐 부품 들어가 봐야 한 100개 들어가면 되는데 10,000개를 샀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그걸 의미하는 바고 기성품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아예 예까지 들여줬는데 내가 만약에 수제 어묵을 개발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 사업에 지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수제 어묵을 개발하는 아이템 갖고 이 사업을 지원했다면 우리나라 K 어묵 해갖고 수제 어묵의 글로벌화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시제품을 개발을 위해서는 어묵의 재료를 사야 돼요. 어묵의 재료를. 근데 부산 어묵, 수제 어묵을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사가갖고 뭐 어쩌겠다고. 그게 안 된다는 게 예시예요. 아시겠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료비 집행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해외 거래도 가능한데 일단은 세관 통과해서 관세가 붙었다? 환급 가능한 관세는 사업비를 집행하면 안 되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도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환급 가능한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창업기업이 내가 부가세를 환급 받을 거야 받지 않을 거야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업비로 부가세를 집행할 거야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합니다. 쓰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일반과세자하고 거래할 때는 부가세 쓰시면 안 됩니다. 사업비로. 일반과세자 상대방이.
근데 상대방이 뭐 가운데 사업자 번호가 81로 시작하면 간이과세자인가? 뭐 아마 그럴 텐데, D형인가? 하여튼 간이과세자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써도 돼요. 그거는 환급 가능한 부가세가 아닙니다. 자, 그건 너무 세무적인 용어고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사업비 카드를 씁니다. 우리가 사업비 카드가 원칙이고, 뭐 계좌이체는 전자세금 계산서일 텐데요.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별도로 찍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 부가세를 안 쓰면 그만일 텐데, 카드 전표에서, 사업비 카드 전표에서 부가세가 별도로 끊겨서 나왔다? 그러면 거의 다 상대방은 일반과세자입니다. 네? 부가세가 별도로 끊겨서 나오면 일반과세자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데도 부가세가 끊겨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온라인 쇼핑, 인터넷 상거래. 인터넷 상거래를 통하면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이 안 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클릭하고 사업자 번호를 치면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쳐보면 다 일반과세자예요. 그래서 인터넷 상거래하고 홈쇼핑, 이런 거, 온라인 쇼핑, 여기서 재료를 구입했을 때는 꼭 부가세가 분리가 안 돼 있더라도 나누기 1.1을 해야 됩니다. 1.1. 1.1. 왜? 그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니까 나누기 1.1을 하면 그때 부가세가 뺀 금액이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예, 그 금액을 사업비로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을 했는데 부가세 부분입니다. 카드로 쓰긴 썼는데 카드 전표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카드사로부터 매출 확인서 같은 거를 대신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드사에서 매출 확인서 끊어지면서는 부가세가 구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걔네들은 매출이 일어난 것만 확인해 주는 거 용도로밖에 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사업자 번호 보고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끊어내야 됩니다. 예, 이거 불인정 되게 많이 나와요. 예, 요거를 좀 말씀드렸다라는 내용이고, 자, 재료비에 대한 적격 증빙은 내부 결제 문서라고 명시는 안 돼 있는데 가장 기본 사항이고요. 내부 결제 문서,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 또는 신용카드용 매출 전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검수조서. 예, 검수조서가 중요합니다. 사진 첨부돼야 돼요. 검수조서. 사진 첨부 안 돼 있으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사진이 첨부 안 될 수도 있지. 재료 뭐 검수가 우리가 똑바로 했으면 되지 뭐. 제가 아까 그랬죠. 창업진흥원은 서류 하나만 미흡해도 엄격하다. 사진 꼭 첨부돼야 됩니다. 자, 검수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검수조서 양식 샘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창업기업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거래명세서를 검수조서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명세서에다가 그냥 땡땡땡 누구 확인했다 이거예요. 예, 누가 확인해서 이걸 검수조서로 쓰겠다는 건데, 거래명세서는 거래가 됐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거래가 됐음을. 검수조서는 거래가 됐고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불량품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수조서와 거래명세서는 다르다라는 거고, 자, 비교견적서는 2천만 원이 넘을 때, 2천만 원 이상일 때 공급 가액이, 부가세 뺀 금액이, 공급 가액이 중요한 게 부가세 포함된 게 아니라 부가세 뺀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비교견적서가 있어야 되고, 해외 업체하고 거래했을 때는 인보이스, 뭐 세관 통과했으면 수입신고 필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페덱스나 DHL로 날라오는 경우도 있죠. 아마존에서 구입하거나 해가지고 세관을 통과 안 해. 그러면 수입신고 필증이 없는데 그때는 운송장, 예, 운송장으로 가름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외주 용역비인데, 외주 용역비에선 주의할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외주 용역비 기준은 사용 용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업 계획서상의 아이템에 대한 시제품을 우리가 못 만들고 외주에 있는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만들 때 외주 용역비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항목 몇 가지를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외주 용역처입니다. 외주 용역 거래처. 이 외주 용역 거래처 선정을 신중히 하십시오. 종목 업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아이템, 즉 시제품 아이템하고 전혀 무관한 종목 업태를 갖고 있는 업체랑 거래하면 불인정 처분 받습니다. 예.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시제품과 전혀 무관한 종목과 업태를 갖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종목과 업태를 갖고 있는 업체하고는 거래하시면 안 돼요. 유관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자, 종목과 업태가 어느 정도 유사하더라도 그 업체가 내가 의뢰하고자 하는 내 시제품과 유사한 아이템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 경력 없는 애한테는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없고, 세 번째는 뭐냐면 프리랜서랑 개인 사업자한테는 거래 못해요. 개인한테는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꼭. 개인 사업자도 거래는 가능해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즉 개인과 프리랜서 등은 거래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밑에서 당구장 표시 세 번째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창업기업의 규책 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 발생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집행 불가다라는 내용인데, 자, 지체상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지체상금은 뭐냐면 뭔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 이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자 형식으로 주는 돈이에요. 연체금 같은 게 지체상금인데, 자, 위약금하고 손해배상금이 여기서 발생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게 발생되는 사례를 얘기해 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주 용역 업체는 일단 프리랜서 안 된다. 그리고 업태 종목이 우리 아이템과 유사해야 된다. 그리고 얘가 경력이 있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얘한테 외주를 줬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중간에 확인해 보니까 얘가 우리 아이템을 만들어 본 이력이 없네. 경력이 없어. 그러면 이 돈을 계속 집행했다가는 나중에 불인정 처분 받겠죠. 그럼 환수 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뒤늦게 발견됐으면. 자, 계약을 해지하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누구의 규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느냐에 따라서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텐데요. 그죠? 예, 따라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교육에 시사하는 바 중에 가장 큰 건데, 외주업체 선정할 때 계약서 잘 쓰십시오. 계약서에다가 꼭 뭘 집어넣냐면 외주업체의 자격 요건을 쓰십시오. 자격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격 요건이에요. 그 세 가지. 그죠? 그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해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됐을 때 규책 사유는 을이진다. 그 거래처가 을이고 여러분이 갑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용역을 주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꼭 써놔야지 나중에 위약금하고 손해배상금을 업체를 바꾸더라도 안 물 겁니다. 예, 그렇게 안전하게 쓰셔야 됩니다. 용역계약서. 그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지켜야 될 또 주의사항이 뭐냐면, 자, 여러분의 대표님이 또 다른 업체를 갖고 있으면 그 업체랑 거래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대표님이 다녔던 전 직장하고도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예, 대표님하고 관계된 업체하고 거래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대금 지급 방법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알면 되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검수까지 다 끝난데 잔금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한 방에 그냥 잔금 주는 게 원칙인데, 일시납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다 완료하고 검수까지 끝나고 나서 돈 줄 필요가 있을 때 일시납이 원칙인데, 업체마다 우린 그렇게 계약 못해. 그래서 우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줘. 성금, 잔금으로 꼭 받아야겠어. 그랬을 때 예외적으로 성금, 잔금이 인정이 되는데, 그 성금, 잔금으로 구분해서 하시려면 계약서에 성금, 잔금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에는 일시납, 나중에 용역 결과물을 다 수령한 이후에 주기로 해놓고 성금 잔금 끊으시면 불인정 처분받아요. 성금 잔금으로 나눠서 집행하려면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선금은 전체 금액의 50%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예, 성금을 어떤 업체가 우리는 성금 80% 받겠어, 잔금은 20% 받겠어, 그러면 안 돼요. 성금은 50%를 넘길 수 없어요. 그리고 성금이 만약에 500만 원 이상을 성금을 주게 될 때는 이행보증 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이라고 뒤에 샘플로 보여드릴 텐데, 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서울보증보험공사나 이런 데서 보험회사에서 끊어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500만 원 이상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자, 외주 용역비에 주의할 항목이 많죠. 예, 근데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렸어요. 정리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런 항목들을 주의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하십시오. 시제품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템의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주 용역을 주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금형을 팝니다. 금형. 예, 금형을 판다 그래요. 금형은 보통. 금형을 파는데 우리 스타트업에 있는 대표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 스타트업의 기업의 대표님들이 항상 욕구가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금형 파는 거에 대한 욕심도 많더라고. 예. 양산용을 꼭 파셔요. 양산용. 이게 시제품 만들 용도의 금형이어야 되는데 양산용 금형을 파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양산용인지 시제품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아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어요. 예, 다 보면 압니다. 예, 금형 설계도만 딱 봐도 이게 양산용인지 시제품용인지 다 알아요. 예,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양산 목적의 금형은 안 됩니다. 절대. 그걸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거 제가 사례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알아? 회계법인에서 이거 몰라. 그냥 파. 다 걸립니다. 예, 양산 목적 다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산 목적 금형은 절대 주의해라. 예, 요 정도만 알면은 외주 용역비도 문제 없고요. 자, 외주 용역비에 대해서 공통적인 증빙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뭐 내부 결제문서 등 이런 거. 자, 외주 용역비에만 한정된 증빙을 좀 설명해 드리면 당연히 용역계약서 있어야 되겠죠. 용역계약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 사진 첨부된 검수조서, 이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주 용역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용역업체의 자격을 따져야 된다 그랬죠. 용역업체의 자격을 따지기 때문에 용역업체의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빠져 있어요. 용역업체의 자격을 따져야 되는데, 용역업체의 사업자 등록증하고 통장사본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상으로 업태 종목은 알겠다 이거야. 우리가 업태 종목, 사업자 등록증 보면 업태 종목 확인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템의 시제품을 만든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든 경험이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브로셔가 나와야 돼요. 사업 회사 속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 회사 속에서가 적어도 나와줘야지 우리 아이템을 만든 경험이 있는지를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빠져 있어요. 지금 증빙이. 지침에 꼭 필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강조드렸다라는 내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금, 잔금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만약에 분할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선금이 5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받아야 돼요. 외주용역. 예. 그러니까 그게 심의 요청서예요. 예. 그걸 주의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외주 용역은 2천만 원 넘는 게 승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놓치고 갔네요. 여기 있네요. 밑에서 당구장 네 번째인데, 2천만 원 초과 시 부가세 포함해서 외주 용역 체결 시에는 사전에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게 돼 있어요.
그죠? 승인 득하는 항목 중에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게 외주 용역에서 나온 건데 2천만 원 초과신데 부가세 포함해서 자,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친 금액입니다. 외주 용역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친 금액이 2천만 원 넘는 건데 여기서 부가세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슈가 됐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외주 용역비를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외주 거래처에다 줬는데 자,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자, 부가세 포함해서 1,800만 원이야.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나는 승인 안 받아도 되겠네. 2천만 원 초과되지 않으니까. 자, 근데 그 시제품이 우리 회사로 오는데 운반비가 소요돼. 운반비가 1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운반비까지 합쳐야 됩니다. 부대 비용까지 합치는 거예요. 자, 100만 원 들었으면 그거 합치면 1,900이야. 근데 그 시제품을 검수하는데 200만 원이 들었어. 검수비가. 그것도 부대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거 합치면 2,100만 원. 승인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면 2천만 원 초과인데 부가세만 붙는 게 아니에요. 부대 비용도 붙는 겁니다. 부대 비용. 예, 부대 비용도 같이 생각하셔라. 라는 개념을 강조드렸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예, 누구도 이런 강의를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 기계장치도 역시 뭡니까? 기계장치는 제가 아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강의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자, 기계장치라고 해놓고 뭐라고 기준이 되어 있냐면 시제품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유형자산을 의미하는 건데 기계 또는 설비를 구입하는데 중고도 포함한다. 그리고 기계장치 임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집행해라. 임차하는 경우는 임차비를 집행하는 경우예요. 사는 경우는 유예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뭐라고 밑에 되어 있냐면요. 쭉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은 어떤 뉘앙스냐면 기계장치든 뭐든 간에 해당 사업 아이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지만 인정한다라는 뉘앙스로 기준이 잡혀 있어요. 유의사항에. 그러면 자, PC나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그 위에 기계장치, 뭐 설비, 공구, 비품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설비, 공구, 비품을 사가지고 이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게끔만 쓸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쓰지? 그럼 다른 용도는 절대 안 쓸까? 그걸 어떻게 확인해? 그래서 저는 아예 뭐라 그러냐면 기계장치는 가급적이면 렌트해서 써라. 임차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거 소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임차해서 쓰셔서 그냥 사업기간에 딱 필요한 만큼만 임차하시고 지급수수료를 그냥 쓰시는 게 좋다. 일반 기계장치는. 예. 그렇게 그냥 권유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유의사항을 이건 하나씩 꼼꼼히 봐야 돼요.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직기가구 기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무용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뭐겠습니까? 사무용 공간이 뭐예요? 스타트업 기업에서 사무용 공간이 있고 공장이 따로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스타트업 기업이. 그죠? 기계장치는 공장에서 쓰는 거 생산하는 공간에서만 쓰는 것만 인정하고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직기 가구 기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에 책상, 의자, 파티션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쓰는 거 안 된다는 얘기야. 결국에.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사업계획서상의 아이템 자체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무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아이템이라고 칠게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아이템을 공장에서 하나? 책상에서 할 텐데. 그죠?
책상에서 하죠. 이 기준이 모호함을 지금 제가 집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PC, 노트북 및 태블릿 PC 포함해서 사무용 복합기 등은 반드시 진출 지원 또는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구매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PC나 만약에 사무용 복합기 살 거라면 사업 계획서의 그 아이템만을 위해서 사용함을 소명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소명해? 그러면 답이 뭘까요? 사업 계획서에 내가 나는 이러이러한 아이템의 시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 계획서를 쭉 썼을 텐데 그 비목표 소유 명세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아예 PC를 살 거야라고 기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팁이에요.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우리 PC 필요한데 기재하셔야 돼. 해발 변경해가지고. 그게 방법이야. 안 그러면 소명할 방법이 없어요. 해당 PC와 태블릿을 이 사업, 이 오픈 이노베이션 이 사업, 이 지원 사업만을 위해서 쓸 거야라고 소명할 방법이 없다니까. 다른 용도는 절대 안 쓴다고 소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팁이 뭐냐면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하라는 얘기지. 예? 그럼 사업계획서에 기재를 하면 주관기관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 PC 왜 살라고 하시는 거냐고. 그럼 그때 소명이 되면 이런 용도로 쓰시려고요? 거기서 승인 받으면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인 겁니다. PC하고 사무용 복합기 등 살 때. 자, 그렇지 않아도 인정되는 거는 PC 등 사무용 컴퓨터는 4대 보험 가입자 기준 대표와 임직원 1인당 한 대까지는 인정해 준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결국에 뭡니까? 아니 창업기업이라고 해도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해도 어차피 우리 회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참여 인력으로 들어갈 텐데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지원 사업 신청하기 전에는 컴퓨터도 없이 일했나? 회사에서? 책상에? 그래서 새로 사주나? 결국에 이 얘기는 뭡니까? 신규 채용만 인정되겠다는 얘기죠. 예. 기존에 컴퓨터 없이 일했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그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냐면 정산할 때 그래요. PC를 샀어. 신규 인력 거 샀습니까? 건강보험 자격투시 확인서 볼게요. 그럼 직장 가입자로 새로 돼 있는 사람이 참여 인력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신규 인력인지. 근데 그 사람이 아니야. 근데 뜬금없이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1인당 하나 살 수 있다며. 그럼 대표님은 PC 없이 여태까지 일하셨나요? 자기 PC 있는데 왜 또 사? 그죠? 그렇게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인력 아니면 아예 추가로 PC가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사업계획서에 기재해버리는 게 가장 깔끔하다. 예, 그걸 안내해 드린 거예요.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 PC 구입 시, PC 신규 직원, 그래서 팁스 과제, 엔젤 투자협회에서 하는 팁스 과제는요, 신규 인력에 대해서만 한 대를 인정해줘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예, 팁스 과제에서는 신규 인력에 대해서만 한 대를 인정해줘요. 기존 인력 인정 안 해줍니다. 기존 인력 당연히 컴퓨터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컴퓨터 없는 직장이 어디 있겠어. 그죠? 예. 자, 그리고 신규 인력에 대해서 만약에 PC를 1인당 한 대 구입하는데 듀얼 모니터가 또 안 됩니다. 요즘 모니터 듀얼로 많이 쓰죠. 모니터도 한 대입니다. 한 대. 두 개 인정 안 됩니다. 예, 그걸 주의하시고. 여기 있는 거는 되게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요 기계 장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거를 주의 안 해가지고 가볍게 봐가지고 외장하드 막 사버리고 저장 장치 사버리고 TV, 프린터, 프로젝터 이런 거 휴대용으로 끌고 다니면서 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모니터라 그러죠. 이거 창업 기업들이 참 갖고 싶어하는 아이템이거든요. 이거 보통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매우 좋잖아요. 꼭 과제하면 이거부터 사요. 예, 이거 제 경험이에요. 과제하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일 부러우는 게 이 프로젝트가 너무 불편한 거야. 이런 거 하나 꼭 있었으면 좋겠거든. 몇백만 원짜리, 700만 원, 800만 원짜리. 꼭 스타트업들이 과제하면 이거 삽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 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안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렌트 하시지. 꼭 필요하면 왜 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겠어? 사업계획서에 나는 이게 꼭 필요해. 그럼 사업계획서에 기재를 하라는 얘기지. 그럼 주관기관에서 꼼꼼히 판단한다는 거예요. 승인할지 말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다 그거예요. 통신기기, 실험대, 뭐 거치대 이런 거.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강조되지가 않았었는데 하도 이런 것들을 많이 사니까 기준이 계속 강화된 겁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통신기기는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 제작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사업계획서의 시제품 제작과 연관성이 있어야지만 인정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연관성을 소명하는 방법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예, 그거를 알려드렸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자,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1,000만 원 초과하면 사전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 소프트웨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MS 오피스 정품, 한글과 컴퓨터 정품, 각종 백신 프로그램 정품, 이참에 사자. 과제비에서. 예. 그쵸?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 복사품 쓰고 있다가 걸리면 손해배상 맞고 막 그렇죠. 요즘 무섭죠. 그러니까 이참에 야 우리 MS 오피스 이참에 정품으로 깔자. 이 과제 됐으니까 한글과 컴퓨터도 새로 정품으로 다 깔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등의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 예, 구매하면 안 된답니다. 단 역시 또 사업계획서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 연관성이 높고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필요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중고기계 장치는 개인 간 거래는 안 되고 꼭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하고만 거래해야 되고 이거는 당근마켓에서 거래가 불가하다. 예, 당근마켓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연관성을 소명하는 방법, 해당 사업만을 위해서 쓸 거야? 해당 사업 기간 동안에 설정을 하고 렌트해서 쓰는 게 가장 속편하다. 예, 그래야지 나중에 소명 뭐 이런 거를 요청 안 받을 것이다. 예, 그렇게 저는, 왜? 저는 강사니까 이런 거를 권장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자, 특허권 등 무형자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만 강조드릴게요. 세 가지만. 특허권은 역시 해당 사업계획서상의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특허권은 절대 안 돼요. 우리 대표님이 과거서부터 계속 연구하고 있던 건데 요참에 우리 사업비로 특허권 내자. 안 됩니다. 그 비용. 두 번째, 대표님 이름으로 특허권 못 나갑니다. 대표님 이름으로 못 나가고 창업기업 명으로 나가야 돼요. 특허권. 항상 그래요. 창업기업의 대표님은 내 이름으로 특허를 출연하면서 이 사업비로 수수료를 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게 안 됩니다. 예, 이 기업 이름으로 특허권 내야 돼요. 기업 이름으로. 예, 그래서 서지사항을 꼭 체크할 것이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실무적으로 가장 민감하면서 많이 나오는 건데 특허권 비용, 무형자산 출연에 관련된 이 취득비가 결국엔 출연 비용인데요. 세 가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인지대 관람료, 특허법인 수수료, 변리사 수수료. 인지대 관람료는 고지되는 금액이니까 고지서를 보면은 인지대 관람료는 금방 알 텐데 문제는 특허법인 또는 변리사 수수료일 텐데 자, 특정 특허법인과 변리사들은 그러니까 특허법인이라고만 얘기할게요, 그냥. 어떤 특허법인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때 무조건 성공보수가 포함된 수수료로 책정되어 있는 특허법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 산출 내역서나 명세서를 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성공보수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성공보수를 왜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수료 산정할 때 필수적으로 이게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산정돼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성공보수는 안 됩니다. 명세서에 가격산출 내역서에 성공보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 금액, 해당되는 금액은 불인정 처분받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거래하고자 하는 특허법인에서 성공보수가 필수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수수료 산출 내역서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고정값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빼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문구를 지워달라고 하든지 다른 걸로. 거기 성공보수라고 찍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불인정 처분받아요. 그걸 주의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기계장치하고 특허권 증빙은 역시 기계장치는 검수조서가 중요할 거고 특허권은 특허 출원서가 중요하겠죠. 특허 출원서에 비해서 누구 명의로 출원이 됐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특허 출원서 중에 서지사항이 꼭 중요해요. 그거는 용도는 딱 하나만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 명의로 이게 들어갔는지. 예, 특허가. 예. 그걸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안 주면 절대 끝까지 인정 안 될 겁니다. 왜? 그걸 안 줄 이유가 없는데 안 주는 거는 제가 우려한 사항이 벌어진 거예요. 대표님 명의로 결국엔 출원하신 거죠. 예. 그겁니다. 자, 다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뭐 어려워 보이는 듯 해도 별로 어렵지 않다. 우리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어야 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현황표에 참여 인력으로 들어간 분에 대해서 참여율만큼 인건비로 지급하면 되는데 인건비 지급 기준이 좀 혼돈스럽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가끔세 신고 금액으로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세 국세청에 갑종근로소득세 신고한 금액 곱하기 참여율만큼 매달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유의사항을 보면은 대표자는 안 됩니다. 대표자는 현물로만 부담하셔야 되고 대표자 인건비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대보험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액도 가능합니다. 네, 4대보험하고 해당 사업비로 가능한데 문제는 퇴직급여 적립액이에요. 퇴직연금 적립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퇴직연금 불입액. 네, 그거는 사업비로 퇴직연금 불입액이 참여율만큼이에요. 이것도 4대보험하고 퇴직연금도 참여율만큼만 인정되는 겁니다. 급여와 똑같이. 근데 4대보험은 그 기관부담금, 본인 부담금은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급여를 따질 때 네트로 따지지 않고 그로스로 따집니다. 차감 전후로. 차감 전후로 따지니까 거기는 이미 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4대보험이. 그러니까 4대보험은 기관부담금을 추가로 인정받는 거고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불입액은 꼭 그 참여 인력이 1년 이상 근속이 돼 있었어야 돼요. 그걸 가등 요건이라고 합니다. 예. 만약에 1년 근속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퇴직금 줄 이유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랬을 때 사업비로 그 사람에 퇴직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회사는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기는데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1년이 안 된 사람한테도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우리는 1년이 근속 안 된 참여 인력에 대한 퇴직금을 참여율만큼 우리 사업비를 좀 쓰고자 하는데 그게 왜 안 되죠? 예, 1년이 이상 근속하지 않은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고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단지 나중에 그 퇴직금을 안 주면 민사소송 대상은 됩니다. 예. 근로자보장법에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근속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으로 퇴직금 불이백을 인정해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1년 안 된 사람은 퇴직금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당구장 표시 두 번째를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주 용역비 거래처 우리가 선정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대표님하고 연관된 업체는 선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역시 인건비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대표님하고 민법 767조 상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민법 767조의 친족 관계가 혈연 관계 6촌, 인척 관계 4촌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배우자 포함해서. 그러니까 대표님과 대표님 배우자와 관련된 친척들은 전부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대표님의 장인어른 뭐 할 거 없이 뭐 처남, 뭐 처제 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과 대표님 부부 그 둘 부부의 친척들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네, 민법 제 767조 상의 친족 관계는 매우 넓습니다. 엄청 넓어요. 이 친족 관계가. 그래서 대표님, 창업기업의 대표님과 관련된 친척분들은 참여 인력으로 등록해도 인건비 지급 수령을 못한다. 네,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이거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창업기업에서 배우자를 등록시켜서 용감하게 자기 배우자를 딱 등록시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속 지급해요.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가끔씩 원천징수 영수증 갖고 그 두 사람이 부부관계인지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죠? 감이에요. 감. 딱 봤는데 왠지 이 두 사람은 부부관계인 것 같아. 진짜예요. 딱 부부관계인 것 같아가지고 현장 갔죠. 현장 가서 혹시 이분이 배우자 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니래. 그래요? 가족관계 확인서 좀 끊어주십시오. 그랬죠. 안 끊어준대. 그러면 이제 걸린 거죠. 안 끊어주면. 네. 왜 안 끊어줘요? 그래서 이제 계속 물어봤죠. 창업진흥원에서. 끊었어요. 부부예요. 네. 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오해는 절대 하시지 말고 그 창업 기업이다 보니까 배우자분들하고 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그죠? 같이 창업해가지고 배우자분이 오셔도 같이 일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근무도 해요. 출근도 하시고 자기 그 직위도 있어요. 배우자분이. 그래서 당연히 참여 인력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당연히 실제 근무하고 실제 업무를 하는데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셔서 늘은 거예요. 고의적인 게 아니라. 근데 그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규정에는. 규정에는 실질적으로 근무 안 하는 뭐 이런 단서가 없어요. 그냥 767조 상의 친족관계만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걸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거죠. 아니 우리가 부부가 같이 대학원 같이 다녔고 같이 연구소에 있다가 우리가 부부고 똑똑해. 그래서 우리 부부가 회사를 만들었어. 스타트업 기업을. 그리고 한 분야를 축을 다루는 수석 연구원이고 나는 대표고. 당연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규정상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억울해도 안 돼. 그 단서 조항이 없어요. 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업기업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 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소속 직원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 단 경비는 집행 가능하다. 경비. 그러니까 참여 인력으로 들어왔으면 나머지 교육훈련비나 여비는 쓸 수 있어. 근데 인건비는 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사업도 현물이 있죠. 대행자금 없어요? 현물? 우리 사업 현물 없나요?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네. 예. 일단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예. 이거를 설명을 안 해줬더니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의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되게 많습니다.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일단 안 된다고밖에 볼 수 없죠. 그거를 좀 강조드렸고요. 인건비 증빙은 최초 신청할 때하고 매달 신청할 때하고 협약 종료할 때가 좀 나눠지는데 이거는 그냥 양식 제가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양식 그대로 보는데 협약 종료 시때만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소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근세 신고할 때 쓰는 용어가 가근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 다음에 가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그 다음에 가근세 원천징수부, 그 다음에 가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이 네 가지 증빙이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가근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빼고는 내가 작성해서 국세청에다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즉, 얼마든지 더존으로 유변조가 가능해요. 가공이. 가근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우리 회계법인 같은 데서 이거 막 만드는 거 껌이고요. 우리 더존 잘하니까. 자, 가근세 이행상황 신고서, 가근세 확인서, 원천징수 다 가공할 수 있어요. 급여대장도 마찬가지고 급여명세서도. 즉,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국세청에 신고하는 급여는 한 달에 200만 원 신고하고 급여대장하고 급여명세서를 가공해서 500만 원으로 가공하면 그 사람의 참여율은 50%야. 그러면 사업비에서는 100만 원만 갖고 가야 되죠? 그죠? 200만 원 신고됐으니까. 근데 급여대장을 가공해서 500만 원으로 하면 250만 원의 부정수급이 발생이 되죠. 이게 바로 부정행위예요. 그래서 회계법인에서는 매달 신청할 때까지는 급여대장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급여명세서 뭐 또는 편한 방법으로 제출해 보세요. 근데 협약 종료 이후에는 가근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할 겁니다. 가근세 원천징수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띄워오는 서류입니다. 아시겠어요? 가근세 원천징수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세금 낸 대로 나와요. 그걸로 확인해야지 가근세 신고된 금액으로 왔는지가 확인돼요. 그거를 주의사항을 설명드렸어요. 다. 자, 그다음에 지급수수료는 용도를 이제 잘 아시면 됩니다. 어떠할 때 이런 용도의 지급수수료를 쓰는 거다라는 건데 기술이전비라고 돼 있어요. 기술이전비는 뭐냐면 창업기업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관련 지적재산권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타인이 갖고 있는 특허권 등을 사와서 내 아이템에 사용할 수도 있게끔 해주는 게 기술 도입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술 도입비의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남이 갖고 있는 뭐 특허권이든 뭐 어떤 기술성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사업비로 못 써요. 그걸 사오는 비용만 쓸 수 있는데 아마 그래서 아까 기보가 맨날 이 사업할 때마다 기보가 따라다니는 걸 텐데 이거 저희 회계사들이 하는 것처럼 밸류에이션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고 이 기술 평가할 때 아마 우리 창업 지원 사업들은 기보에서 약식으로 하는 가치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보 같은 데서 약식으로 해서 표준화된 아예 템플릿이 있어요. 그 템플릿이 있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대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고 그런 비용은 그래도 못 쓴다라는 거고요. 자, 창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접 연관성 있는 학회, 세미나 참가비도 사업비로 쓸 수 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뭡니까? 창업 아이템하고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쉽게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무슨 AI와 관련된 프로그램 뭐를 만들겠어. AI와 관련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갑자기 학회는 뭐 뜬금없는 무슨 여행 학회, 무슨 뭐 요리 뭐 이런 세미나 전혀 무관한 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관성 있는 데가 가능하고 전시회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회 박람회도 자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록비 또는 부스 임차비 등이 집행 가능하다. 이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제품 홍보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숙식비 및 체재비는 집행 불가하다. 숙식비하고 체재비. 즉 학회 참가비도 마찬가지예요. 학회비는 가능한데 여기가 이 사업이 학회비 가능한데 학회까지 가는 비용은 여비로 가능해요. 대중교통. 근데 거기서 식비하고 숙박비가 안 돼요. 사업비. 예,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걸 조심하시라는 내용이고 시험 인증은 당연히 시험 인증서, 시험 성적서 발급 받으면 가능한 거고요. 멘토링 비용은 바로 전문가 활용비입니다. 이 멘토링 비용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 활용비인데 창업기업에서 가장 많이 멘토링비를 지급 수수료에서 가장 많이 쓰는데 이 멘토링비 쓰실 때 조심해야 될 몇 가지를 알겠습니다. 이게 교수님들한테 많이 이제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창업 아이템과 연관된 이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가 중요하고요. 그 전문가의 이력서. 창업 아이템과 전혀 연관성 없는 이력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문가 무슨 자문을 받았는지 자문 내역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 자문 내역서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기 장비는 가급적 빌려 써라. 그랬더니 지급수수료에 기자재 임차비가 있어요. 이렇게 기자재 임차비가 있다라는 거고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이런 건데요. 아까 운반비는 재료비를 쓰고 뭐 기기 장비의 부대 비용이라며 근데 여기 지급 수수료가 있는 건 뭐야? 이건 샘플이나 기타 등등 운반비예요. 뭐 살 때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니고 따로 보낼 때 그 운반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근데 국내 운반비 집행 불가죠. 예,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법인 설립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무회계비라고 그랬는데 이건 강의할 때마다 당황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이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 주관기관에서도 조치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창업기업의 기장대행 수수료하고 법인조정료를 왜 사업비로 인정해줘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 해당 과제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죠? 이 사업 아이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창업기업 기장해 주는 거 세무사한테 월 기장료 주는 거고 법인 뭐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 낼 때 조정료 주는 건데 이게 이 사업 아이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런 용도로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창업진흥원하고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모든 비목의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사업계획서상의 창업 아이템과 연관된 이렇게 나가는데 왜 세무회계비는 뭐지? 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예. 이런 경우는 인정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창업기업이 우리 이 지원 사업만 하는 거예요. 창업하고 나서. 다른 일은 안 해. 이 사업만을 해. 그럼 이 기장도 해야 되고 법인세 신고도 해야 되니까 이 사업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겠네. 아마 그 경우에 인정해 주라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창업기업들이 이 사업만 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내용이고요. 사무실 임차료, 차량 임차료 집행 불가입니다. 이거 꼭 놓치시면 안 돼요. 보통 우리 정부 지원 사업에서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많이 배려해 주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차 관리비를 어떤 지원금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의 임차료하고 관리비, 차량 임차비 이런 게 안 돼요. 예, 이걸 조심하십시오. 예, 꼭
이게 BI라 그래가지고 그 창업보육센터나 아니면 뭐 팁스 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에 들어가 계신 창업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공간에 들어가신 분들이 창업기업이 그 공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임차 관리비를 거의 다 사업비에서 충당을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공간에 계실 때 그 임차료가 이 사업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예, 그거를 주의를 좀 드렸고요. 자, 증빙 자료는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증빙 자료를 뭐 해설을 해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여비를 말씀드릴게요. 예, 여비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창업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 국외 여비도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창업기업의 내부 여비 규정을 적용합니다라는 문구가 어디도 없습니다. 예, 따라서 창업기업의 내부 여비 규정대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비는 실비만 인정되는데 대중교통만 인정돼요. 대중교통. 기차, 버스, 항공, 성박, 지하철, 예, 여기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고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택시. 택시 어떻게 할 거냐, 택시. 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봐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창업진흥원 과제 사업에서 되게 많이 이슈가 됐는데 창업진흥원의 입장은 택시는 안 된다. 예, 택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택시는. 예, 그거를 꼭 주의하시고요. 자, 교통비 외에 국외 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국외 출장을 가면 항공료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잠은 어디서 자? 밖에서? 비박하라는 얘기인가? 그래도 안 돼요. 체재비, 숙비, 숙박, 식비 집행 불가. 숙박, 식비 집행 불가입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그래 돼 있어요? 국외 출장 사유 발생 시 출국일 이전에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출국해야 되며 예, 혁신센터에 보고하고 출국하는데 교통비 외 체재비는 집행 불가다. 자, 그러면 집행 가능한 거를 따져봅시다. 공항까지 가는 교통비는 인정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출장 갈 때 공항까지 가는 교통비. 그러면 택시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리무진 공항버스는 인정되네. 지하철도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항공료 인정되는데 밑에 있죠. 아예 이코노미 클래스 플러스도 안 된대요. 이코노미 클래스까지만 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되는데 자, 세 번째까지 한 발짝 더 들어가야죠. 자, 국외 출장을 갔으면 거기서 걸어 다녀? 거기서도 뭔가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국외 출장 가서 교통비는 저는 인정된다고 봅니다. 왜? 써 있잖아요. 교통비 외 체재비는 집행 불가하고 교통비는 인정해 준다며. 그잖아요. 교통비는 인정해 준다며 실비로. 그러면 국외 출장 가서 쓴 교통비도 전부 다 사업비 카드로 쓰셔야 되고 그 증빙이 다 붙어 있어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예, 그게 증빙 관리인 겁니다. 예. 저는 이걸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교통비는 인정을 해주겠지만 불필요한 숙박비하고 식비 이런 거는 인정 안 하겠다라는 취지는 국내는 뭐 문제가 없지만 국외 출장 갈 때까지만 거기 가서도 교통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거기 가서도 버스 지하철까지만 타시고 거기 가서 택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거기 가서 렌트는 한 발짝 더 들어가 봅시다. 거기 가서 렌트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내도 렌트 인정 안 해주잖아요. 대중교통만 인정해 준대. 여기 딱 써 있잖아. 대중교통 이용에 소요되는 실비만 집행 가능. 렌트도 인정 안 돼요. 쏘카 인정 안 됩니다. 여러분. 쏘카 조심하십시오. 출장 다닐 때 젊으신 기업이다 보니까 쏘카 많이 이용할 텐데 이 사업비로 쏘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 해설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주의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사업 계획서상 아이템과 관련 없는 국외협의는 집행 불가다. 예, 뜬금없는 집행 불가죠.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아까도 수제 어묵 예를 들었으니까 수제 어묵 만드는 아이템이라고 칩시다. 수제 어묵 만드는 아이템인데 CES를 왜 참가하지? 그죠? CES는 무슨 전기전자하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글로벌한? 거기 참가할 이유 없잖아요. 그게 사업 아이템과 상관없는 그게 숫자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증빙서류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비교견적서는 2천만 원 이상 거래할 때 꼭 제출이 필요하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익신고 필증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서울 보증보험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게 바로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샘플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예. 자, 마지막 이제 그 타임인데 시간이 많으니까 참 좋네. 예, 그죠? 시간이 촉박하면 내가 빨리빨리 해야 돼서 불편한데 나에게는 아직 3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4시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할 항목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설명드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질의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카페를 개설해서 안내 드릴 거고 이 동영상은 카페에다 올려 드릴 거기 때문에 다시 들으실 필요가 있으면 들으시고 유튜브도 같이 올려 드릴 거고요. 정동영이 보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서 질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카페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카페를 통해서 질의를 받으면 한 사람이 질문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공부가 됩니다. 서로. 누가 이런 질문을 했고 회계법에서 이런 답변을 하는구나. 서로 공부가 될 거기 때문에 카페를 통하시라라는 내용을 드리고요. 사업비 집행 가능 기간은 협약기간 내 집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혹시라도 협약기간 이후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지출 원인 행위가 협약기간 이내 완료된 경우 협약 종료 후 14일 이내까지는 집행 가능한데 뭐 다 된 줄 알고 지금 좀 산만해지는 것 같은데 다 안 됐어요.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자, 지출 원인 행위가 협약기간 이내에 완료된 경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까지 집행이 가능한데 지출 원인 행위가 뭔데? 원인 행위가 뭔지 알아요? 지출 원인 행위가 뭔지를 알아야지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경우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지출 원인 행위가 뭔데? 지출 원인 행위는 어떤 기준에도 없어요. 사용 기준에도 없고 창업진흥원의 통합관리 지침에도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한 정의는 없는데 이게 국가지원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은 주관기관하고 협약을 했던 창업진흥원하고 협약을 했던 국가기관하고 협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걸 속칭 국가계약법이라고 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지출 원인 행위의 정의는 계약으로 봅니다. 계약, 즉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계약, 즉 협약기간 이내에 내가 어떤 계약을 체결을 했고 거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완벽하게 확정되어 있으면 지출은 협약기간 이후 14일 이내까지 인정을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시사하는 바가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뭡니까? 협약기간 이내에 내가 의뢰를 했어. 발주를 했어. 의뢰를 했어. 뭘 했어? 계약을 여튼간에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수요조사를 했어. 제일 쉬운 게 뭐냐? 견적서를 받았어. 제가 협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견적서는 받았어. 여기로 할지 저기로 할지. 그건 지출원인 행위가 된 게 아닙니다. 예, 특정 업체를 정해서 계약이 체결됐어야 돼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걸 지출원인 행위가 종료된 거다. 이렇게 본다라는 걸 해석해 드렸고요. 자, 근데 공통적으로 주의사항이 뭐냐면 모든 사업비 집행은 현금 영수증 발급 불가.
예, 안 됩니다. 현금 영수증 절대 안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주요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자 인건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금계산서, 예,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업비 카드입니다. 사업비 카드 외에 개인 카드 또는 법인 카드조차 안 됩니다. 개인 카드 외에 법인 카드조차 안 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출장비. 예, 출장비. 잠깐만. 출장비하고 앞으로 쭉 가봅시다. 사용 용도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제가 강조 안 해드린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좀 넘어가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회의비 보셨나요? 회의비. 회의비. 이 사업비 사용 용도에. 회의비 못 보셨죠? 네, 그걸 제가 강조 안 드렸어요. 회의비가 사용 용도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회의비 집행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업비에서. 이 지원 사업의 사용 기준에 회의비가 없어요. 사무용품비만 없는 게 아니라 회의비도 없어요. 예,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자, 봅시다. 사업비 카드 이외의 개인 카드 또는 법인 카드는 사용 금지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업비 카드를 우리 과제 사업 책임자가 갖고 나가버렸어요. 출장 나갔는데 그래서 사업비 카드 못 쓰는데요. 근데 사업비 카드를 하나만 발급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 사업비 카드는 필요한 만큼 발급 받으세요. 예, 필요한 만큼 발급 받으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 하나만 발급 받으라는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되는 항목들 꼭 놓치시면 나중에 사전 승인 득하지 못하면 불인정 처분 받는다라는 걸 강조드렸는데, 사전 승인에 대한 것도 또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사전 승인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PMS를 통해서, 아까 매니저님이 그랬죠. 사전 승인 받을 때 PMS를 통해서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승인을 요청한 게 승인을 득한 게 아닙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승인을 요청한 거는 그냥 요청한 거고, 주관기관에서 승인합니다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게 승인 득한 거예요. 요청한 거로 끝나고 승인 해주지도 않았는데 승인 받은 건 줄 알고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거 승인 득한 게 아닙니다. 예, 그거를 좀 강조드렸다라는 내용이고, 부가세 포함해서 2천만 원 초과시는 비교견적 시 2개 이상이 필요하다. 이걸 꼭 주의하십시오. 예. 비교견적서 2천만 원 초과해서 비교견적서 하나 정도 들어왔는데 그냥 인정해 준 경우도 있었는데, 창업진흥원에서 왜 인정했냐고 이렇게 따질 정도로 엄격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무적인 이슈 사항입니다. 2천만 원이 초과됐어. 용역비, 외주 용역비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2천만 원 초과됐어? 그럼 외주 용역비다. 그럼 사전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2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주관기관한테. 그리고 비교견적서도 챙겨야 되는데 2개 이상인데, 문제는 내가 거래할 업체 포함해서 아니면 빼고.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포함이에요, 포함, 당연히. 예. 그러니까 2개를 받아서 하나를 선정한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2개를 받아서 2개 이상이니까 2개를 비교견적서를 받아서 내가 하나 선정해서 얘랑 거래한 거야. 이 비교견적서를 받으라는 그 취지가 뭐냐면, 너무 특정한 업체와 짜고 치는 구스톱처럼 버퍼링된 가격으로 계약할까봐 통상적인 가격 수준을 확인하려고 보는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거까지도 말씀드렸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맨 밑에 있는 네모칸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 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이건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부가세 포함해서 2천만 원 이상 구매 또는 용역 또는 계약건, 그 다음에 협약기간 이내 동일업체 계약 총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건, 이건 뭡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단일 거래가 한 건이 2천만 원이 초과되거나, 두 번째는 한 업체하고 2천만 원 넘는 거래를 하거나, 두 번째, 한 업체와 2천만 원이 넘는 거래 해도 승인 사항입니다. 아시겠어요? A라는 업체하고 계속 재료를 사고 뭘 하는데 협약 기간 동안 쭉 산 걸 보니까 2천만 원 초과했네. 그렇게 하려면 승인 받아야 돼. 그 얘기예요. 예. 그러거나 아니면 해외 출장 가려고 할 때. 해외 출장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 갑니다. 주관기관의 사전에 승인을 꼭 득해라.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거 안 지키면 해당 금액 전액 다 불이행 처분받아요. 요거를 주의하시고요. 자, 사업비 카드, 전용카드 발급받으면 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행법상 환급 가능한 부가세 또는 관세는 집행할 수 없다. 예, 이러한 항목들을 좀 주의할 걸 몇 개 찍어서 강조 드렸고요. 자, 해외 업체 거래할 때 좀 주의할 게 몇 가지 있어요. 해외 업체 거래할 때 해외 업체를 통한 기자재 재료 등 구입 또는 유통 영역을 진행할 경우 사업비 카드를 통한 집행망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카드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보고를 통해 창업기업이 소요비용을 선부담하고 주관기관은 실비용을 확인하여 창업기업에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카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 돈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비로 보전받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승인이 아니죠. 보고죠. 보고. 이걸 통보라고 그래요. 이거야말로 아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승인을 득할 필요는 없고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건 통보사항이니까 요거를 주의하셔라라는 내용이고요. 자, 지급 불가 대상은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절대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창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소 형제자매,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에 재직했던 기업, 창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재직 중인 기업, 즉 대표님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가 거래는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지급 불가 대상을 고집스럽게 피해가면서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강조드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사업비 환수 규정은 이 교육의 맨 마지막 결론인 듯해서 한번 쭉 읽고 넘어가기로 해요. 자, 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사용한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사업 아이템과 무관한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관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즉 사업계획서와 틀리게 집행하는 경우, 그 다음 허위로 집행하는 경우, 5번이 제일 중요해요.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담기관이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뭐겠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환수할 거야. 소명 못하면. 아예 규정도 없이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즉슨. 이 얘기는 뭐냐면 일일이 환수 대상 금액을 전부 다 열거할 수 없어. 왜냐하면 사업비를 집행하는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회계법인 또는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에서 이거는 꼭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환수를 하겠다. 이걸 달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항상 창업기업이 이런 컴플레인을 하죠. 환수를 할 때는 근거와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근거하에 환수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할 말 없으면 이걸 제시합니다. 5번을. 이게 근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할 거고,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박수는 나중에 받고요.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은 총괄 책임자인 최정길 본부장이 저고요. 담당 회계사는 최하나 회계사라는 회계사를 배정이 돼 있고 메일 주소가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고 밑에 카페 주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메일은 개인적으로 메일 오는 거는 이렇게 처음에 답이 나갑니다. 카페로 메일을 질의를 다시 해 주십시오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카페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예, 이렇게 하면 아마 궁금하신 것들은 바로바로 즉각 답이 나갈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